인도네시아 해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참사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한국이 우리 아들들을 살해워했다. 는 격렬한 비난과 함께 잠수함을 매각한 대한민국을 향한 규탄 여론이 들끓을 컸습니다. 새벽 3시 25분 수심 837번 판펠베의 암흑 속 심해에서 우리는 침몰하고 있다. 는 마지막 무전을 남긴 50세대명 해군 영웅들의 순직 소식에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CNN조차 자야 수칸토 제독을 맹신한 인도네시아 해군의 비극이라 보도할 정도였죠. 대통령 카카, 한국은 결백합니다. 양심선언을 시도했던 해군 최고 사령관은 불과 3시간 만에 반역죄로 체포되었고 정권은 폭발하는 국민적 분노를 대한민국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범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고 은폐되었던 진실을 소상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아르만 위자야이며 인도네시아 해군 사고조사위원장으로서 20년간 복무해왔습니다. 그 비극의 새벽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극히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새벽 3시 25분 침대 옆 빨간색 비상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군 전용 비상 통신망이었죠. 위원장님, 즉시 출동하셔야 합니다. 작전 참모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최악의 사태를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난갈라 사귀오가 실종되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난갈라 42호, 우리 해군의 자부심이자 53명의 정예승조원이 탑승했던 핵심 잠수함이었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제복만 걸친 채 뛰쳐나갔습니다. 시속 140km 뒤로 작전실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온갖 재앙적인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전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발리 북부 해역 지도가 떠 있었고 난갈라의 최종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오전 3시 정각 어로의 발사 훈련 중 교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최종 보고는 발사 준비 완료였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르만, 골든타임은 72시간이야. 산소는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네. 72시간, 53명의 생명이 달린 시간이었습니다. 수심 추정치는 8.38m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8.38m 일반 잠수부가 접근할 수 없는 미지의 심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 잠수함 대한민국에서 개조한 것 맞습니까? 순간 작전실 내부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았습니다. 난갈라 사업 2호는 9년 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개조 사업을 거쳤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가? 제가 날카롭게 반문했지만 사실 저 역시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최초의 구조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53명을 삼킨 듯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작전실 TV에서 긴급 뉴스가 속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신화통신이 가장 먼저 보도했죠. 인도네시아 잠수함 실종, 한국 개조 구간에서 문제 발생 추정. 저는 의아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실을 중국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새벽 5시 대통령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르만, 국민들이 답을 원한다.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게.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이것이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 대우조선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지원팀을 파견하겠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일단 와서 설명이라도 들어보자.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대한민국에서 긴급 파견된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 6시간. 그들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팀을 이끄는 이는 50대의 엔지니어 이준호 대표였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아르만 위자야 위원장님, 저희가 9년 전 작업했던 모든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준호 대표는 두꺼운 파일 여러 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죠. 당신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나의 임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저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이요? 아닙니다. 먼저 데이터를 검토해 보시죠. 회의실에서 이준호 대표는 9년 전 개조 작업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1981년 독일에서 건조된 노후 잠수함을 10년 더 운용 가능하도록 압력 선체를 보강하고 각종 시스템을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특히 이 구간에는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에도 적용된
특수 용접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은 저희가 15년간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는 상세한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용접 부위마다 적용된 기법과 압력 테스트 결과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대단한 기술이 5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말입니까? 이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 최현우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아십니까? 최현우 기사님은 용접 하나하나에 자신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이준호 대표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괜찮네. 위원장님, 선입견을 버리고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 9년 전에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가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글씨로 커다란 경고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제 배터리 시스템은 반드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염수 환경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심각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왜 이제야 보여주는 거요? 9년 전에도 제출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시 인도네시아 해군 관계자의 서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거부하셨죠.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자야 수칸토 제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영웅이자 한국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아르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내가 보증하네.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독님, 지금 53명이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자야 제독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 내가 한국 해군대학에서 수학할 때 말이야. 그곳에서 단순히 전술만을 배운 것이 아니었어. 진정한 해군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지. 제독님,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곧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독은 한국에서 이순신 전술을 연구한 이후로 대한민국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대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난갈라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40년 된 잠수함을 말이죠. 모든 용접 부위를 엑스레이로 검사했고 압력 테스트를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잔소, 제가 소리쳤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중국 조선소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합니다. 중국? 왜 하필 이 시점에? 누구요? 청강이라고 합니다. 중국 조선공업그룹의 동남아 담당이랍니다. 인도네시아 해군과 오랜 기간 협력해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죠.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저희는 숙소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이준호 팀이 나가려 할 때 자야 제독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르만,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야. 하지만 때로는 직감도 필요해. 내 직감으로는 이 사고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네. 직감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제독님. 제독이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53명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실책을 범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7시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천강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완벽한 인도네시아어를 구사이사 사디하울서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값비싼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르만 위자야 위원장님,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53명의 영웅을 잃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슬픔을 저희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용건이십니까? 청왕은 주변을 살피더니 두꺼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한국을 너무 과신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오? 그가 꺼낸 것은 각종 기술 분석 자료였습니다. 놀랍게도 난갈라, 사보구히보의 상세한 구조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심지어 저도 모르는 세부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말이죠. 보십시오. 한국이 사용한 용접 기법은 이미 10년 전 기술입니다. 구식이죠. 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부실하다는 것이었죠. 물론 그때는 이것이 조작된 자료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청왕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현대화 사업. 알고 계시죠? 30억 달러 규모입니다.
잠수함 12척, 호위함 8척, 그리고 각종 지원 시설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해군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죠. 한국을 배제하십시오. 중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신 기술, 최고의 품질, 그리고 특별 가격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53명이 실종된 상황에서 청왕은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번 사고로 한국 기술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으니까요. 같은 비극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죠. 첫째, 사고 조사에서 한국의 기술적 결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둘째, 향후 모든 해군 사업에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십시오. 그러자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형 잠수함 12척에 설계되었죠. 최신 AIP 시스템이 적용된 차세대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특별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정가의 70호도로. 물론 기술 이전도 포함해서요. 인도네시아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대가 다이자는 무엇이요? 대가라니요? 저희는 그저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아, 그리고 청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와인잔을 들며 은밀하게 말했죠. 자야 수칸토 제독 같은 친한파들을 조금 정리하셔야겠지요. 감정이 아닌 실리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순신이 아무리 위대해도 400년 전 인물 아닙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야 제독. 그는 확실히 대한민국에 너무 우호적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야 제독이 한국 해군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순신 전술이라고 들었소. 맞습니다. 400년 전 장군에게 심취하여 21세기 잠수함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감정적인 결정이 53명을 죽인 겁니다. 그 말이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확실히 자야 제독은 이순신을 지나치게 숭배했었죠. 청왕이 작은 봉투를 테이블 아래로 밀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연구 지원금입니다.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의미의 지원입니다. 위원장님처럼 유능한 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죠. 다음날 아침 정치권에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르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신속히 책임자를 찾아내라. 조사 중입니다. 한국이 의심스럽다는 보고를 받았네. 사실인가? 누가 보고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후에는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계 언론사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친한파 제독의 맹목적 선택이 부른 참사, 한국 기술 맹신의 비극적 결말, 50명의 목숨값,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순신은 없었다. 구시대 전술에 속은 인도네시아.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그 중심에는 자야 수칸토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천강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스위트룸이었죠. 잘 생각하셨습니까? 당신들의 언론 플레이가 대단하군요. 청왕이 씩 웃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죠.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제안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소. 당신은 정말 한국 기술이 문제였다고 믿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곧 증명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최신 잠수함이었죠. 이미 25척이 운용 중입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죠. 반면에 한국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내보내기로. 53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진실이 아닌 거짓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3일째 아침 골든타임 72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53명의 생존 가능성이 연에 가까워진 순간이었죠. 하늘은 잔인하게도 맑았고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해군 본부 앞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었죠.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스품 3살이에요. 이제 겨우 3살. 대학 졸업하고 자랑스럽게 해군이 됐는데 엄마, 나 잠수함 타면 멋있을 거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녀가 무너지자 주변 사람들이 부축했습니다.
그러나 곧 더 큰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어요. 그 망할 한국 기술. 멀쩡한 잠수함을 왜 한국에 맡겼어요? 군중이 호응했습니다. 어느새 반한 구호가 터져 나왔죠. 한국은 사과하라. 살인자들을 추방하라. 자야 제독은 책임져라. 이순신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 저는 집무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느껴지는 군중의 분노. 그때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유가족 대표단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난입하겠다고 합니다. 10분 후 5명의 유가족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낯익은 얼굴, 해군 원로 출신 하르토노 제독이었습니다. 그의 손자가 난갈래 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든든했던 최고 원로였지만 지금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르만, 자네가 한국 편을 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 하르토노 제독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있었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한국 놈들이 자카르트에 있는 건가? 당장 쫓아내. 제 손자 얼굴이라도 다시 보게 해달라고. 옆에 있던 젊은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2달 후면 아버지가 될 예정이었어요. 태명도 지었어요. 바다라고. 아빠처럼 멋진 해군이 되라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녀가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은 결혼식이 다음 주였습니다. 청첩장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제 장례식장으로 바꿔야 합니까? 그들의 슬픔 앞에서 무슨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진실? 진실은 이미 나왔잖나. 하르토노 제독이 신문을 던졌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개조 구간에서 균열 흔적 발견, 전문가 분석 결과 발표. 어떤 전문가? 하지만 기사는 그럴듯했습니다. 익명의 전문가가 한국 용접 기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었죠. 심지어 위조된 엑스레이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래도 한국을 감쌀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8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한국팀을 추방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자경단을 조직할 겁니다. 피를 봐도 좋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준호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대표님, 안타깝지만 출국하셔야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증거도 없이 여론이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 이 위원장님. 이준호 대표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9년 전 제가 그 배를 개조할 때 제 아들도 해군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역했지만 저는 내 아들이 탈 배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이 배를 타는 모든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만든 배가 53명을 죽였다면 제가 제일 먼저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도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이준호 팀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이미 시위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 같았습니다. 살인자들이 도망간다. 한국은 책임져라. 우리 아이들을 돌려내. 경찰이 겨우 길을 열어주었을 때 누군가가 이준호를 향해 물병을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병이 그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때려! 죽여도 돼! 군중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돌까지 날아왔죠.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자야 수칸토 제독이 이준호를 보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배신자 제독, 한국 앞잡이, 이순신 따위나 숭배하는 매국노, 늙은이가 미쳐서 젊은이들을 죽였어. 군중의 분노는 자야 제독에게도 향했습니다. 누군가가 제독의 군모를 빼앗아 짓밟았죠. 그래, 다 저 늙은이 때문이야. 한국에 미쳐서 우리 아이들을 죽였어. 제독의 훈장이 뜯겨 나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야 제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간 나라를 지킨 해군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통령실에서 전화화가 왔습니다. 아르만, 자야 제독을 정리하게. 하지만 각하, 제독은 우리 해군에 이미 결정된 일이다.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
내일 공식 발표할 것이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야 제독에게 전화했습니다. 제독님,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르만. 네 잘못이 아니야. 다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지. 한국 친구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이준호는 좋은 사람이야. 그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난 다 봤어. 다음날 뉴스는 오직 한 가지 소식뿐이었습니다. 자야 수칸토 제독, 모든 직위 해제, 친한파 제독의 몰락, 이순신 맹신이 부른 비극, 40년 복무, 불명예 퇴진, 한국팀이 떠나고 자야 제독이 쫓겨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청왕의 제안뿐이었죠. 청왕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죠. 내일 계약서를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준호 대표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마야 데뷔였습니다. 28세의 젊은 기술 장교로 난갈라 사고 분석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석하기로 소문난 그녀는 MIT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했었죠. 위원장님, 비공식적으로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며칠 밤을 사온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카페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야 데비는 주변을 살피더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 보호기를 씌운 채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죠. 이것을 보십시오. 블랙박스 데이터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해군 본부 모르게 제가 개인적으로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압력, 온도, 전기 신호 등 각종 데이터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고 직전 30분간의 선체 압력 데이터입니다. 여기 이 지점을 보십시오. 그녀가 가리킨 곳에서 압력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았죠. 폭발? 네. 하지만 위치가 이상합니다. 한국이 개조한 구간이 아니라 여기 배터리실입니다. 정확히 중국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는 구역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배터리실은 중국제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었죠. 확실합니까? 99% 확실합니다. 열 감지 센서 데이터도 있습니다. 폭발 직전 섭씨 8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형적인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입니다. 마야 데비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압력 센서 오작동 기록입니다. 사고 일주일 전부터 계속 경고가 떴는데 누군가가 시스템에서 무시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야 데비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고 3일 전 해군 기지 정비고 영상입니다. 새벽 2시 13분이에요. 화면 속에서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난갈래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5명이었고 모두 검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정비 기록에는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영상을 확대하자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작업복 등판에 중국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중국 조선공업 집단 버스탄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이것을 왜 이제야? 처음엔 단순한 전기 점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배터리실을 집중적으로 작업하더군요. 여기 보십시오. 뭔가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영상 속 인물들은 큰 상자를 배터리실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이 작업 다음 날 잠수함 시스템 로그가 일부 삭제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제 배터리, 새벽에 비밀 작업, 그리고 폭발.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야 데비가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9년 전 한국팀이 제출한 보고서였죠. 이준호 대표가 말했던 그 경고였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정말 있었어요. 여기 중국제 배터리의 치명적 결함 부분입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경고문이 선명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사고 시나리오까지 예측하고 있었죠. 이 보고서 원본이 기록 보관소에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배포된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무시되었을까요? 예산 문제였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시 회의록입니다. 중국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섰네요. 그것도 청왕이라는 사람이. 청왕. 그 이름이 9년 전에도 있었다니. 마야 데비 대위, 이 자료들을 왜 나한테만 보여주는 겁니까?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하면 묻힐 것 같아서요. 아니,
묻힐 것이 확실해요. 이미 위에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한국이 범인이라고. 맞습니다. 여론은 이미 한국을 범인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야 대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카페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죠.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상관이 저를 불러서 말하더군요. 중국 관련 내용은 조사하지 말라고. 명령이니까 따르라고. 누가 그런 지시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온 건 확실해요. 확실해요. 국방부 이상급에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더 이상한 일이. 마야 대비가 스마트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가족을 생각해라.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마야 대비 대위, 당신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죠. 53명이 왜 죽었는지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선배도 그 안에 있었어요. 김현수 중위. 결혼식이 다음 달이었는데 저한테 청첩장 주면서 그랬어요. 꼭 와야 한다고. 축가 불러달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야 하나요? 저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자료들 복사본 있습니까? 네.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는 해외 클라우드에도 올렸어요. 잘했습니다. 일단 제가 조용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야 대비 대위. 네. 당분간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기지 밖에서 지내는 게 이미 친구 집에 있어요. 기지 숙소는 위험할 것 같아서. 마야 대비가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조작당한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이준호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살인자 취급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53명의 영혼이 진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편안한 거짓과 불편한 진실 사이에서 말이죠.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해군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을 택한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9년 전 난칼라 개조 관련 모든 문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보관소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한참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난갈라 4서위호 현대화 사업 최종 보고서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었죠. 표지는 바랬지만 내용은 온전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이준호 대표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정성스러운 한글과 인도네시아어 병기, 빙지, 그리고 빨간 도장이 찍힌 경고문, 긴급 권고사항, 중국제 배터리 시스템은 즉시 교체 필요, 이유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화신그룹에서 제공한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 모델명 HX3000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1. 염수 환경 노출 시 배터리 셀 부식으로 인한 단락 위험. 2. 수심 500m 이상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열 폭주 가능성. 3. 냉각 시스템 오작동 시 섭씨 800도 이상 발열. 4. 타사 제품 대비 3배 이상의 사고 위험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본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예상사고 시나리오, 배터리실 폭발로 인한 순간 침몰, 생존 가능 시간 0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9년 전에 이미 정확히 어떤 사고가 날지까지도 보고서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한국팀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압력 선체 전체를 꼼꼼히 점검했더군요. 40년 된 독일제 잠수함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보강했습니다. 압력 선체 보강 작업 상세 용접 구간 총 3기 400m의 차용 기법, 한국 해군 특수 용접법 특허 J 펌 84-87921-336호 보강 후 내압 능력, 기존 대비 3변시 20% 향상, 예상 수명 추가 15년 이상.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세종대왕함에 적용된 특수 용접 기법 도입. 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로 기존 선체보다 3배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음. 만약에 사고 시에도 최소 45분 이상 선체 유지 가능. 그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했던 것입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이준호 대표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해군 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이번 작업을 단순한 계약이 아닌 53명의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로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해군으로 복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바다는 용서가 뜻이 없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다시 또다시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제 배터리입니다. 부디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프로젝트 매니저 이준호 올림.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자야 수칸토 제독이었죠. 모든 직위를 잃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뭔가 찾았나, 아르만? 제독님, 어떻게 여기에? 자네가 올 줄 알았네. 경비한테 들었어. 새벽에 위원장이 왔다고. 제독은 보고서를 보더니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보고서를 쓰다듬었죠. 이것을 이제 보는군. 9년 전 내가 이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을 때를 기억하네. 그때 무슨 일이... 자야 제독이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2013년 3월이었어. 재무부에서 난리가 났지. 배터리 교체 비용이 2천만 달러라고. 국방 예산이 빠듯한 시기였어. 제독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중국 하사 회사가 나타났어. 화신그룹 직원이라며 무상으로 최신 배터리를 제공하겠다고. 심지어 설치까지 공짜라고 했지. 그래서 국방장관이 결정했지. 돈 없는 나라가 무슨 선택이 있겠나. 나는 반대했어. 이준호 대표의 경고를 믿었으니까. 제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이었어. 당시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관계 개선이 중요했거든. 시내색이 즘겼거든. 그리고 며칠 후 중국 회사 사람들이 왔지. 청왕도 그때 처음 봤어. 청왕, 그 이름이 9년 전에도 있었다니. 제독님, 그때 정말 아무도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준호 대표가 직접 찾아왔었어. 자카르타까지 날아와서 제발 배터리만은 교체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어뻗었어. 뭐라고요? 그래, 회의실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자신이 만든 배에서 사람이 죽는 꼴은 못 본다고. 제발 이것만은 들어달라고. 제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같이 빌었어. 하지만 소용없었지. 이미 위에서 결정된 일이었으니까. 제독님, 혹시 한국 해군대학에서 정말 이순신 전술만 배우셨습니까? 제독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궁금한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네. 뭡니까? 책임감이야. 이순신 장군은 배 한 척, 병사 한 명도 소중히 여겼지. 작은 구멍 하나도 직접 확인했다더군. 그래서 난 한국을 믿었어. 그들도 그런 정신으로 일한다고 생각했거든. 제독이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이 개조 작업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53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준호가 직접 쓴 문장이야.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사람들이 진짜 53명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니? 그리고 하나 더, 이 파일 좀 보게. 제독이 다른 서류처를 꺼냈습니다. 극비라고 적혀 있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왕이 9년 전에 제출한 제안서야. 놀라운 내용이 있지.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장기 협력 계획. 1단계 무상 장비 제공으로 신뢰 구축, 2단계 한국 등 경쟁사 배제, 3단계 전면적 중국 의존 체제 구축, 최종 목표, 남중국해 군력 재편. 이것이... 그래?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난갈라는 그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야.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야 대비 대위였습니다. 위원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하려 했어요. 뭐라고요? 블랙박스 자료를 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이상한 제안을 받았어요. 무슨 제안? 중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액의 장학금을 주겠대요. 중국 유학 조건으로 베이징 해양대학 박사과정 전액 지원이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회유였습니다. 거절했겠지? 당연하죠. 그랬더니 이번엔 협박이 왔어요. 가족을 생각하라고. 마야 대비 대위,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 자료 이미 다른 곳에 백업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어요. 뭔데? 사고 당일 중국 기술자들이 또 왔었어요. 새벽 1시에 출항 2시간 전이에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알아? 배터리실 최종 점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후 모든 경고 시스템이 꺼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자야 제독이 말했습니다. 이제 믿나? 이 사고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죠. 제독님, 도와주십시오.
진실을 밝히는데 제동님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지. 53명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리고 제독이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해군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이 중에 3명이 난갈래 있었어. 내 부하들이었지. 난 그들에게 빚이 있어. 그날부터 저희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야 제독의 인맥, 마야 데뷔 대위의 기술력, 그리고 저의 권한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습니다. 아르만 위자야 위원장님. 저는 중국 조선공업그룹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중국 억양이 섞인 영어였죠.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루미나입니다. 청왕의 비서였죠. 아니, 전 비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베이징 호텔 커피숍으로 오십시오. 내일 오후 3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마야 데뷔 대위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갔죠. 베이징 호텔은 자카르타 중심 석에 있는 중국계 호텔이었습니다. 커피숍 구석 자리에 30대 초반의 중국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류미나 씨? 네. 앉으세요. 저희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왜 저희를 돕는 겁니까? 류미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53명이 죽었는데 우리 회사는 축하 파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인도네시아 해군 사업을 따냈다고요. 30억 달러짜리 계약 말이에요. 청왕은 보너스로 베이징의 아파트를 받았고요. 리나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죠. 첫 번째 파일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날짜는 사고 이틀 후였죠. 청왕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난갈라 사고는 신의 한 수였어. 이제 한국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게 됐으니까.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터리가 문제였잖아. 화신 측에서 클레임 걸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미 여론은 한국을 지목하고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언론은 이미 우리가 통제하고 있고. 그래도 53명이나 죽었는데 비즈니스야.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어차피 그 낡은 잠수함은 언젠가 사고날 운명이었어. 마야 데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는데 제목이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특별 지출이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뇌물 리스트예요. 5천만 달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 언론인, 심지어 군 장성들의 이름까지. 여기 보십시오. 김수료 국방차관 300만 달러, 자카르타 포스트 편집장 50만 달러. 충격적인 이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류미나가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9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중국 정부의 1대1로 프로젝트 일환이었죠. 인도네시아 해군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무상 제공한 겁니까? 맞아요. 그 배터리는 원래 불량품이었어요. 중국 해군도 거부한 제품이죠. 화신그룹 창고에 3년간 쌓여있던 재고품이었어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불량품을 알고도 제공했다니. 심지어 내부 테스트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어요. 여기 보세요. 류미나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어로 된 내부 보고서였죠. 2012년 화신그룹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 결과 염수 노출 시 24시간 내 부식 시작, 섭씨 60도 이상에서 열폭주 위험, 수심 300m 이상 사용 금지. 결론, 잠수함 사용 부적합. 이런 것을 알고도 청강은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떡하다했어요. 문서를 조작해서 안전하다고 보고했죠. 마야 데뷔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이메일이네요. 류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직전 주고받은 이메일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발신자는 청왕, 수신자는 화신그룹 부사장이었습니다. 난갈라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배터리 압력 센서에서 계속 경고 발생 중. 하지만 현지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무시하도록 설정했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 개조 구간을 지목할 준비 완료. 언론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됨. 사고 후 예상 효과, 한국 업체 전면 퇴출, 중국 독점 계약 체결, 연간 5억 달러 수익 예상. 이것은 살인이야? 마야 데뷔가 중얼거렸습니다. 류미나가 마지막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사고 직전 작업 지시서예요. 배터리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내색했는데 여기 보세요. 문서 하단에 수기 메모가 있었습니다. 압력 센서 이상 발견. 하지만
보고하지 말 것, 청항, 나. 이걸 알고도 더 끔찍한 게 있어요. 사고 당일 새벽, 중국 기술자들이 마지막으로 뭔가를 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안전장치를 껐어요. 배터리 과열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였는데 그것을 무력화시켰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청항은 말했습니다. 어차피 낡은 잠수함이니 언젠가는 사고가 날 거라고. 그때 한국 탓으로 돌리면 된다고. 마야 대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53명이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류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중국에서는 이런 일을 고발하면 그녀가 목을 끊는 신용을 했습니다. 왜 이제야? 뉴스를 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쫓겨나는 것을. 공항에서 오는 이준호 씨를 보고 결심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9년 전 회의에서 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안전을 걱정했어요. 류미나가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항이 사고 일주일 후 찍은 사진이에요. 축하 파티에서. 사진 속 천강은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난갈라 프로젝트 성공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이 자료들을 공개해도 됩니까? 류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고 가져온 거예요. 다만 제 신분은 보호해주세요. 가족이 중국에 있어요. 물론입니다. 류미나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가야 해요. 내일 호주로 떠납니다. 난민 신청할 거예요. 잠깐, 한 가지만 더. 빨리요. 청항이 최근에 또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류미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도 똑같이 하려고 가자사네요. 이미 준비 중이에요. 그녀가 서둘러 나간 후 마야 대비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카르타의 하늘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폭로합니다. 모든 것을. 위험할 텐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늦었어요. 53명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야죠.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이메일, 뇌물 리스트, 내부 보고서.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난갈라의 진짜 살인자가 누구인지. 자야 제독에게 전화했습니다. 제독님, 준비됐습니다. 잘했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내일 국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위험할 걸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 이제는 멈출 수 없지. 53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딘가에서 53명의 영혼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겠죠.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국제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 대회의장, CNN, BBC, NHK, 알자지라 등 주요 언론사가 모두 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물론이고 한국 언론사들도 왔습니다. 단상에 오르기 전 마야 대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면 위원장님 자리도,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54명이 저를 보고 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자야 제독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자랑스럽네. 이것이 진정한 용기야. 회견장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죠.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진실을 외면했고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감한 듯 했습니다. 오늘 저는 난갈라 사고 위호 침몰의 진짜 원인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복구한 데이터 그래프였죠. 이것은 사고 직전 30분간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폭발은 한국이 개조한 구간이 아닌 중국제 배터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중국 기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근거요? 여기 있습니다. 류미나가 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청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난갈라 사고는 신의 한 수였어. 이제 한국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게 됐으니까.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내부 문서가 나타났죠. 이것은 중국 화신그룹의 내부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들이 제공한 배터리는 이미 불량품으로 판정받은 제품이었습니다. 잠수함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한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불량품을 왜 설치했습니까? 무상 제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뇌물이 있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5천만 달러가 어떻게 쓰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의 실명은 검찰 수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질 겁니다. 리스트가 화면에 떴습니다. 금액만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료 300만 달러, 해군 장성 200만 달러, 언론사 간부 50만 달러. 기자들이 미친 듯이 메모했습니다. 9년 전 한국팀은 중국제 배터리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여기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준호 대표의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빨간 글씨에 경고문이 선명했죠. 하지만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돈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때 회견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짓말이다. 모두 조작이다. 청항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경호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르만, 너도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잖아. 왜 나만 나쁜 놈이야?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방금 스스로 인정했군요. 청왕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깨달은 듯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하고 있었죠. 저는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중국 기술자들이 안전장치를 껐습니다. 배터리 과열 시 자동 차단 장치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CCTV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새벽에 작업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회견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한국이 보강한 구간은 사고 후에도 45분간 버텼습니다. 그 덕분에 마지막 SOS를 보낼 수 있었죠. 잠수함 잔해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이 용접한 부분만 온전했죠. 오히려 한국 기술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보강 작업이 없었다면 즉시 전원 사망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청항의 이메일이었죠. 여기 보십시오. 청항이 중국 본사에 보낸 메일입니다. 53명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대의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 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견장이 분노로 들끓어 걷습니다. 살인자, 중국은 사과하라.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쫓아내고 악마와 손잡았습니다. 저도 그 공범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 대표님, 한국 기술진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53명의 안전을 걱정했는데 우리는 여러분을 살인자로 몰았습니다. 저는 자야 제독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앞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자야 제독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을 믿은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진실을 외면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칠 때 한국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실이 밝혀졌으니 정의가 실현되어야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중국 대사를 초치하여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청항을 긴급 체포하고 뇌물수수 혐의자들을 대거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응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오해했다. 이준호를 다시 불러야 한다. 진짜 살인자를 처벌하라. 53명의 진짜 복수를 하자. 그날 저녁 대통령실에서 전화화가 왔습니다. 아르만, 잘했네.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네. 죄송합니다, 카카. 더 일찍 밝혔어야. 아니야. 엄청난 압력이 있었을 텐데.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자네는 계속 그 자리에서 일하게. 진실을 밝힌 사람이 개혁도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야 대비가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준호 대표가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그리고 다시 도와주고 싶다고. 53명을 위해서라도 더 안전한 잠수함을 만들고 싶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모욕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려 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늦었지만
53명이 조금은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진실 위에서.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3개의 별처럼 말이죠. 일주일 후 저는 이준호 대표를 다시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사절단이었습니다. 저와 마야 대비, 그리고 복직한 자야 수칸토 제도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준호 대표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한국 기술진이 마중 나와 있었죠. 그들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갈라 53연궁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준호 대표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르만 위자야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이준호 대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사무실로 가는 길, 이준호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시나요?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뭐라고요? 최현우 기사라고 난갈라 용접을 직접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53명을 죽였다고 자책했죠. 매일 악몽을 꿨대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살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로는 많이 나아졌어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아직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비난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한국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이 맞았던 돌멩이 자국이 아직도 이마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편견과 비겁함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때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머리를 맞았던 그 사람이었죠. 위원장님, 저희도 이해해요. 53명을 잃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가족을 잃은 심정으로 이성을 잃을 수 있죠. 오히려 위로를 받으니 더 미안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준호 대표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사실 저희도 난갈라 사고 이후 잠을 못 잤습니다.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계속 연구했죠. 화면에는 새로운 안전 시스템 설계도가 떴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배터리실 완전 격리 시스템입니다. 만약 폭발이 일어나도 다른 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작년에 같은 중국제 배터리 문제로 사고가 날 뻔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교체했죠. 그때 저희가 개발한 감지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마야 대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왜 난갈라 사고 이후에 개발한 겁니다. 늦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이준호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잖아요. 자야 제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든지요? 왜 다시 도와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욕했는데, 공항에서 돌까지 맞았는데. 이준호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군이었어요. 한국전쟁 때 전사하셨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바다에서 죽는 건 가장 외로운 죽음 마사다사이라고. 가족들은 시신도 찾을 수 없으니까.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서해가 보였죠. 53명의 외로운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죽음이 다른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어야죠. 저는 그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생명을 생각하다니.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잠수함 안전연구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름은 난갈라 53인 해양안전연구소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야 제독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최고의 생각입니다. 그들도 분명 기뻐할 겁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해군 충운탑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충운탑 옆에 작은 추모비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난갈라 53영웅 추모비라고 적혀 있었죠. 이준호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해군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어요. 같은 바다를 지키는 전우라고. 매일 아침 이곳에도 경례를 한답니다. 추모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에 잠든 인도네시아 형제들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해군 일동, 그 아래엔 53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마야 대비도 자야 제독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한국 해군 장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눈시울이 붉었죠. 저희도 잠수함을 탑니다. 그 두려움을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죠. 인도네시아 전우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경을 넘은 전우회, 이것이 진정한 형제가 아닐까요? 서울을 떠나기 전날 저녁, 이준호 대표가 저를 조용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최현우 기사였죠. 자살을 시도했다던 그 엔지니어. 얼굴은 많이 수척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최현우 기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최현우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용접한 부분이 45분을 버텼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드리고 싶어서.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용접 인형이 있었습니다. 53개였죠. 하나하나 그들을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들을 자책이 아닌 기억으로 간직하려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화해가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53명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드디어 난갈라 잔해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심 8섬 3m 일반 잠수부가 접근할 수 없는 심해에서 조각난 잠수함을 끌어올리는 대작업이었죠. 각국에서 지원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구조선, 일본의 심해 로봇, 그리고 한국의 특수 인양 장비까지. 이준호 대표도 기술 자문으로 현장에 왔습니다. 인양 현장 총책임자로서 저는 매일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졌죠. 첫 번째로 인양된 것은 함수 부분이었습니다. 두 동강 난 선체가 올라오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해양 전문가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폭발로 대부분 찢어졌지만 이 구간만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강한 구간입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하자 더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용접선을 따라 한글이 새겨져 있었죠. 안전 항해를 기원합니다. DSM 2013. 이준호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전통입니다. 작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서명을 남기는 거죠. 이건 최현우 기사 글씨네요.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배터리실 잔해가 인양되었습니다. 예상대로였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전히 폭발했네요. 중심부 온도가 섭씨 1000도는 넘었을 겁니다. 국제조사단의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전문가들이 참여했죠. 전형적인 리튬 배터리 열폭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일본 전문가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안전장치가 물리적으로 제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오셔서 보십시오. 잠수함 중앙통제실에서 뭔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방수 처리된 금속 상자였죠. 함장실 금고입니다. 특수 합금이라 온전하네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여러 물건이 있었습니다. 가족사진, 편지들, 훈장,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새벽 2시. 내일이 마지막 훈련이다. 솔직히 불안하다. 배터리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난다. 진동도 느껴진다. 어제 중국 기술자들이 왔다. 새벽에 몰래 뭘 했는지 모르지만 불안하다. 상부에 보고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뿐. 만약을 위해 이 글을 남긴다. 문제가 생긴다면 배터리 실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만든 선체는 믿는다. 이준호 기사가 직접 약속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45분은 버틴다고? 내 부하들아,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전한다. 사랑한다. 난갈라 사업 2호 함장 디온 프라타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명령에 따라야 했던 군인의 비극이었죠. 마야 대비가 울먹였습니다. 함장님이 마지막까지 한국 기술을 믿었네요. 조사단은 추가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탈출 해치 근처입니다. 몇몇 승조원들이 탈출을 시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보강한 구조 덕분입니다. 이 부분이 45분간 버티면서 탈출 시도가 가능했던 거죠. 이준호 대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강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자야 제독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최선을 다했어. 배신한 건 우리였지. 조사단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침몰 원인, 중국제 배터리의 설계 결함 및 열 폭주, 안전장치 의도적 제거, 사전 경고 무시. 한국의 보강 작업은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45분의 생존 시간을 제공했음. 보고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는 기술적 실패가 아닌 인재 렌사이 다. 국제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만든 45분의 기적, 중국의 계획된 살인, 돈과 정치가 죽인 53명, 그리고 세계 각국이 움직였습니다. 호주 해군은 중국제 장비 전면 교체, 인도 해군은 한국과 잠수함 공동 개발, 일본은 해양안전 협력 강화. 아이러니하게도 비극이 새로운 협력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양된 것은 선미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승조원들의 유해가 발견됐죠. 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 사진을 품에 안고, 어떤 이는 동료와 손을 잡고, 영웅들이십니다. 이준호 대표가 경례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했죠. 그날 밤 저는 함장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알면서도 갔습니다.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명령에 따르기 위해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었던 그 희망이 비록 모두를 구하지 못했지만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난갈라 침몰 1주년인 2021년 4월 21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해군 기지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유가족들, 제복 차림의 군인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외빈들. 그 중에는 한국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이준호 대표와 그의 팀, 그리고 최현우 기사도 왔습니다. 대통령이 추모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53명의 영웅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함구와 거짓, 그리고 편견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가족들의 눈물을 말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추모하며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어서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난갈라 53인 해양안전연구소 설립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준호 대표가 한국 대표로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옆엔 최현우 기사도 있었죠. 조인식에서 저는 연구소 초대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부소장은 마야 대비 대위였죠. 이 연구소는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53명의 영혼과 한 약속입니다. 모든 잠수함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야체독도 명예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모든 명예가 회복된 것이죠. 저는 한국을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일시적이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그의 연설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중요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중국제 해군 장비를 재검토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즉시 교체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30억 달러 프로젝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행사가 끝난 후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가족 대표가 이준호 대표에게 다가왔습니다. 난갈라 함장의 부인이었죠. 이 대표님, 남편의 일기를 봤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믿었다더군요. 죄송합니다. 더 강하게 만들었어야.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45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부하들을 돌볼 수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그녀가 이준호 대표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순간이었죠. 최현우 기사에게도 유가족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용접한 부분이 끝까지 버텼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네요. 최현우 기사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연구소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댔죠. 새로운 안전 기준, 혁신적인 탈출 시스템, 그리고 절대 꺼지지 않는 경고 체계. 최현우 기사는 특별팀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용접한 부분이 45분을 버텼다면 이번엔 영원히 버티는 잠수함을 만들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6개월 후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난갈라 세이프티 시스템 살크나바이라 명명된 신기술은 모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생존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었다면 말을 잊지 못하는 마야 대비를 이준호 대표가 위로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연구소는 곧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각국에서 견학을 왔고 기술을 배워갔죠. 심지어 중국에서도 왔습니다. 청왕 사건 이후 대대적인 쇄신을 한 그들도 이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1년 후
연구소 현관에 특별한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53개의 별이 새겨진 다치, 그리고 그 아래 새겨진 문구. 깊은 바다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곳. 난갈라 53인이 남긴 유산, 편견을 넘어 신뢰로, 증오를 넘어 협력으로. 이것이 우리가 53명에게 바치는 진정한 추모였습니다. 2024년 4월 21일 난갈라 3주기. 저는 오늘도 바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온 이준호 대표와 최현우 기사, 연구소의 마야 대비 부소장,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해군 대표들, 심지어 중국의 새로운 안전 담당자들도 함께했습니다. 3년 전 오늘 저는 편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가판 위에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한국을 의심하고 증오를 부추겼죠. 진실을 외면한 비겁자였습니다. 이준호 대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운 것이죠. 맞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편견의 사람에서 신뢰의 사람으로. 마야 대비가 종을 울렸습니다. 정확히 53번. 그리고 우리는 꽃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53송의 국화꽃이 파도에 실려 멀어져 갔죠. 이제 그들도 편안하겠죠. 최현우 기사가 물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난갈라 연구소는 이제 세계 최고의 해양안전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개발한 안전 시스템은 23개국에서 사용 중이고 덕분에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잠수함 사고도 없었죠. 매년 수백 명의 잠수함 승조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진정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기술을 넘어 신뢰로, 아픔을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형제 말이죠. 제 사무실에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작년 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식 사진이죠. 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엔지니어들까지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적힌 문구가 제 인생의 교훈입니다. 편견은 가라앉아도 진실은 떠오른다. 오늘도 연구소엔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적을 넘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일합니다. 모든 잠수함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 최현우 기사는 이제 수석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형제가 잠수함에 탑니다. 그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53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깊은 우정을 만들었으니까요. 편견이 만든 비극이 이제는 화합의 상징이 됐습니다. 오늘도 저는 바다를 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편견에 눈멀지 않겠다고, 진실만을 따르겠다고,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이것이 제가 오소섬 3명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하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별이 된 그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한 그들은 영원히 항해를 계속할 겁니다. 평화로운 바다에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난갈라 잠수함 침몰 사건의 진정한 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 개인의 그릇된 편견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그 용기 있는 양심 고백이 어떻게 국제적 관계와 해양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시켰는지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53명의 영웅들의 희생은 가슴 아픈 비극이었으나 그들의 죽음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편견보다 신뢰가, 증오보다 깊은 이해가 훨씬 강력한 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근거 없는 편견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을 제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53명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만방에 알려져야 하니까요. 또한 이 채널의 지속적인 진실 규명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에도 은폐되었던 진실을 발굴하여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